안녕하세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쿰드림 소장 유혜진입니다. 2021년 대학 진학 컨설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실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생각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컨설팅을 찾아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노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구해지는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쿰드림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곡고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문희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2년 전까지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2022 대입 전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서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2022 대입 전형에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서부터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혹시 기존에 이미 이러한 제 설명의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같이 놓고 현재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가 있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집을 펼쳐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효율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2022 대입 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회를 제가 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을 지금 한 2016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제가 설명회 때마다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2022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설명회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대입 전형의 이해 주제를 2022로 잡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항상 대입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러한 설명회 등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2022 대입 전형이라 함은 즉 2022학년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온라인상에서 대입 전형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구하실 텐데 이럴 때 반드시 지금 내년도에 2022를 기준으로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착각하셔가지고 2021을 찾게 되면 이거는 이미 작년 졸업생들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학 입학 연도는 2022학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앞으로 모든 인터넷상이라든가 어디에서든지 대입 전형과 관련된 자료는 2022로 시작하는 자료를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기존의 자료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나와 있듯이 2016년도서부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형에 관련돼서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숙지하고
대입을 준비를 해야 돼. 이러한 내용들을 첫 번째 장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입학 4년 예고제이다. 실제 많은 대학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녔을 중3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대학 입학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시가 대폭 늘어났다.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대폭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큰 그림의 입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더 중3 때 발표했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요. 실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 이러한 것들을 안내가 언제 나오느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올해 2022 대학 입시에 관련돼서 이미 작년에 발표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현재는 당연히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은 혹시 내후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강의를 듣게 된다라면은 우리와 관련돼서 내후년도면 몇 년도일까요? 예, 2023입니다. 2023에 관련된 자료가 이미 발표가 났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은 학부형님들이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자료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고3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실제 이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나타내는 내 검정고시 점수가 이 대학에서는 몇 점으로 환산이 될까 이러한 내용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 수시 모집 요강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한번 날짜 보시면은 2021년 5월 3일 예, 벌써 이미 지났죠?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제1차 검정고시 성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는 몇 점으로 환산되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해당 대학교를 치고 나서 입학처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 입시라는 부분이 갑자기 올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년 전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준비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당장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보면 되겠지만 혹시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시행계획이라든가 기본사항 등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입 전형을 미리미리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제가 전형이라는 말을 지금 서두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전형이라는 것이 뭐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즉 대학에서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 일정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대학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보면은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언제? 수시에. 수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학생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술 위주의 전형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실기 실적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아닌 일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 반면에 많이 들어본 수학능력시험, 아마 수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시간대에 그 나라가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유일한 시험이다. 그게 이제 수능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시험 성적을 가지고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에는 4개, 정시에는 2개.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2 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방법은 무지 다양한 것 같지만 실제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4+2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용어가 계속적으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요 앞에 수시와 정시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데, 그럼 이 수시와 정시가 뭔지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수시와 정시에 이제 그런 시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집 시기입니다. 모집 시기. 즉,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시기를 모집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 이렇게 3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나타내는 영역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시 모집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시 모집이 보통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눈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선배들 봤더니만 보통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많이 가던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모집은 보통 언제 원서 접수를 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즉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이때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9월 전에, 즉 8월 요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수시 모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애들을 뽑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 4가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정시 모집이라고 해서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 달까지 생각보다 긴 기간이 있죠. 이 중간에 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11월 달에,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11월 달에 보는 수능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다시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시 모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학의 모집은 결론적으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다. 조심하실 거는 수시 모집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모집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무 때나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언제냐고요? 9월 달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좀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자, 최근에 아마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큰일이래. 점점 애를 안 낳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 피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냐면요. 제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데, 제가 3학년 올해
올해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25명입니다. 한 반에. 작년 졸업생들은 한 반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들은 한 반에 몇 명이 있느냐? 20명밖에 없습니다. 즉 작년 졸업생과 올해 고등학교 1년 딱 4년 차이가 나는데 한 반당 들어가는 아이들의 인원이 10명이 줄어들었어요. 30명에서 20명으로.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 외로.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모든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애들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도 애들을 선발해서 애들을 오히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현재 4년제 전문대의 정원보다 고등학교에 있는 고3 아이들의 숫자와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의 숫자를 합쳤을 때 거의 대학교와 전문대 입학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막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막 10대 1, 20대 1 물론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년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는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 이 추가 모집은 언제냐? 2월 달입니다. 예, 2022년 2월 달. 내년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우선 수시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애들이 조금 모자라요. 당연히 정시에서도 선발하겠죠. 정시에서도 애들을 선발했어요. 모자라요. 그럼 어떡하느냐?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대한민국에 198개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 170개 대학이 추가 모집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달이란 얘기예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는 미달이란 뜻입니다. 이 추가 모집을 한다는 뜻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더 선배들보다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래도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미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희망하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가겠죠.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선발의 기능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돼요. 애들을.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모집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선발과 모집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줄어들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다만 우리가 관심을 나타내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시 인근에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학에 가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종합 합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논술, 아니면 수능 이건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냐?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입 검정고시 지원 자격에 합격을 해주셔야 돼요.
검정고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검정고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아마 지금 1회 검정고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쉽게도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요 뒷부분에 제가 이 검정고시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는 꼭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자, 조금 이제 말이 어렵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별전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뭔가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전형인데 어떤 특별전형이냐? 검정고시 출신자예요. 이 얘기는 이 전형은, 이 대학을 뽑는 이 전형은 누구만 지원할 수 있느냐? 검정고시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전국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전형을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검정고시를 안 봤으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3개 대학밖에. 거의 우리 너무나도 문이 좁다라는 거죠. 그러면 3개 대학에 39명인데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어떻게 가느냐? 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특히 올해 2022학년도에는요. 모든 대학이 1개 이상의 전형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야, 우리 대학은 무조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안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안 받아 이렇게 못해요. 무조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1개 정도의 전형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1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전형이 우리한테 열려 있느냐, 우리한테 닫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 꿈드림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에 이 2022학년도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 대학은 내가 지원할 수 있구나. 이 대학에 이 전형은 내가 써도 되는구나. 안타깝게도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 전형은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지금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쪽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의 1개 이상 전형 이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자,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시와 정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수시에서는 4개의 전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4개의 전형이 뭐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학생부가 뭐냐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즉,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대학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지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대학 안에서도 어떤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할 수 없는데 종합 전형은 지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문을 다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은 두 가지 전형이 있다라고 그랬죠. 수능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그런데 정시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만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봤다라면은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문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 수능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검정고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검정고시와 수능의 그 차이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 3학년 중에 1학년과 2학년 그 중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고교 3년 생활을 총 정리하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정시에 지원을 원하신다라면 꼭 수능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서울시 꿈드림 설명회 이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아마 한 7월, 8월경에 또 대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시는 뭔가 조금 제한이 있어. 왜?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정시는 수능만 내가 본다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형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이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대학이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을래. 이건 대학에서 정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논술 전형으로 할래. 우리는 수능 전형으로 할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학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 네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들이 싹 다. 교과 전형으로도 몇 명을 뽑고요. 종합 전형으로도 몇 명, 논술 전형으로도 몇 명, 특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요. 그리고 정시의 수능 전형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 저희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자, 제한적 지원 가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대학은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대학은 우리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너네 뭐다.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셔야 된다.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수시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학생부를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서 선발한다? 논술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지원의 제약을 안 합니다. 아예 아무나 오세요. 단 여기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수능 전형 여기도 아까 정시 때 말씀드렸죠.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조건은 반드시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쨌든 학생부를 가지고서 뽑는 전형에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의 지원이 어떤 대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저는 제한적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더니만 이미 2022학년도에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반드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모집 요강을 찾았는데 문제는 이 모집 요강이 실제로 보게 되면 한 막 40페이지, 5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 대학이 나를, 즉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자료집에 이제 정리도 해놨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요 세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구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주 친절하게 잘 명시해놨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건 딱 직접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자, 지원 자격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다라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검정고시 출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바로 이게 뭐냐?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구가 예를 들어 모집 요강에 지원 자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마음껏 지원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모집 요강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만약에 이것도 너무 어렵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꿈드림 센터에서 만든 자료집에 4년제 대학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 등을 매칭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늘 그때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제일 많이 질문 나왔던 부분이고요. 가장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비교 내신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검정고시 성적이 나온 이 상황에서는 내 검정고시 성적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내신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물론 검정고시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신 등급을 좋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학생부가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가 없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의 성적을 가지고 애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한테는 학생부를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검정고시 성적입니다. 즉 학생부를 대신하는 검정고시 성적이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학생부를 대신해서 내신을 낸다. 뭘 가지고?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뭘 가지고 뽑는 거예요?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생부가 없죠. 근데 학생부 대신에 저희는 뭘 봤어요? 검정고시를 봤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비교 내신이 뭐가 되느냐? 검정고시 성적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래. 그러면 이 아이는
비교 내신의 성적이 검정고시예요.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죠? 자, 저는 선생님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살펴봤더니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학생부 교과는 비교 내신의 방법이 검정고시 성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검정고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즉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검정고시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살펴봤더니만 생각 외로 대학들이 저희한테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논술고사 성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화면에는 적성이 있지만 적성고사는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논술고사 성적이 필요한 논술 위주의 전형을 썼다. 이 아이는 검정고시 성적은 중요치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논술 성적을 가지고 비교 내신을 하게 됩니다. 얘는 거꾸로. 즉, 검정고시는 그냥 대입 딱 기본 합격하는 수준만 가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진짜 한번 큰맘 먹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위주의 전형은 뭘 가지고 선발하나요? 수학능력시험 수능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때 비교 내신이 되는 건 뭐냐? 수능 성적이다. 검정고시가 안 들어가죠.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차 검정고시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저는 종합전형으로 갈 거예요. 저는 교과전형으로 갈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딱 봤더니 검정고시 1차 봤는데 합격은 했는데 아주 높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 학생들은 2차 시험에도 응시를 하셔야 돼요. 응시하고 진짜 검정고시 성적을 잘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 대학에 갈 거예요. 1차 검정고시 봤더니만 저 합격했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검정고시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나마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일 문을 많이 열어주고 있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차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라면은 이제 검정고시 공부는 접고 논술 위주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전형의 검정고시 성적이 비교 내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만 비교 내신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대학마다 이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우리는 너네가 1차 검정고시와 2차 검정고시 성적 중에 둘 중에 제일 잘한 거 인정할게. 이런 대학도 있어요. 또 어떤 대학은 우린 그거 인정 안 해. 너가 선택해. 1차면 1차, 2차면 2차. 이렇게 선택해. 이런 대학도 있어요. 또 어떤 대학은 1차에서는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을 제일 잘했네. 1차에서 국영수 거 가져올게. 2차도 봤더니만 너 1차는 국영수는 2차가 더 못했네. 대신 사회과학은 2차가 더 낫네. 그럼 2차 성적을 가져올 대학도 있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모집 요강에도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이제 2회차가 남아 있잖아요. 2회차 성적과 1회차 성적 중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거는 꼭 대학에다 문의하셔야 돼요. 대학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사정관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에서 대입 전형을 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만 검정고시를 성적이 요구가 됩니다. 아주 높은 성적을. 반면에
논술이나 수능 성적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에 높은 성적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논술과 수능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맞다. 근데 이제 현실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 그냥 저는 수능으로만 갈게요. 저는 논술로만 갈게요. 이러기가 좀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씁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도 쓰면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도 같이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해내신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비교내신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대학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이게 제일 또 포인트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집 요강이 좀 전에 혹시 제 설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5월 달에 발표가 났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2, 지금 여기 보시면 2021이죠. 2021이라는 거는 언제 거예요? 예, 이미 작년 선배들 겁니다. 올해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 거를 아직까지도 저도 정리를 못했어요. 왜? 모집 요강에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입학처에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작년 거를 왜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로 변환이 됩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살짝 해마다 바뀌는데 그래도 거의 이 큰 틀은 제가 지금 2016년도서부터 계속 이 비교내신하는 대학별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살펴보면은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작년 자료이고요. 올해 자료는 제가 2차 설명회 때 다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마다 어떻게 다르냐? 뭐 감리교 신학대학은 검정고시 성적을 70% 활용한다.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가 좀 중심을 보셔야 되죠. 경기대, 명지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대는 100점을 맞아야지만 3등급을 준대요. 100점을 맞아야지만 기가 차죠. 예. 그 다음에 96점서부터 99점까지는 4등급을 줘요. 그리고 90점 이상이면 5등급을 주게 된다. 되게 높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검정고시 전과목 100점 맞으면 3등급 맞는 거예요. 자, 명지대는 그나마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명지대는 작년에 100점을 맞으면 2등급 처리했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그리고 95점을 맞으면 3등급 처리하였다. 그러면 저희 경기대나 명지대나 공통적으로 1등급을 안 주네요. 예, 맞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일수록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1등급을 주는 대학은 없습니다. 명지대가 제일 후한 거예요. 2등급. 물론 서울에 있는 이런 성공회대라든가 장로회 신학대, 한국성서대 같은 경우에는 95점, 100점이면 1등급을 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아마 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이름을 들어본 대학들은 이 비교내신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가천대 같은 경우 성남에 있죠. 여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100점을 2.5등급으로 환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95.6, 뭐 루터대는 89,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데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검정고시 성적이 진짜 좋아요. 98점 나왔어 평균. 그러면 경기대 한번 내가 써볼까?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98점이면은 어떻게 돼요? 4등급이잖아요. 올해도 4등급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를 보시면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수시 모집 요강에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교 내신 방법이 나와요.
다행히 경기대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모집 요강을 봤는데 없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학처에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 검정고시 비교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기회가 되면은 요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서 우리 서울시 꿈드림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듯이 대학마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경기대학교는 100점을 맞으면 3등급을 준대. 명지대는 100점을 맞으면 2등급을 준대. 당연히 여러분들 100점 맞으면 명지대 가겠죠. 예, 맞습니다. 솔직히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요들 대학 정도가 다예요. 경기대서부터 뭐 명지대, 장로회 신학대까지도.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교과 전형은 뒤에 이제 제가 자료를 또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2등급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명지대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명지대 입학사정관님들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자들이 많다. 그리고 합격자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합격자들도 많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아니, 100점을 맞아야지만 2등급을 주고 95점 이상을 맞으면 3등급을 준다는데 1등급을 안 주는데 어떻게 명지대에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느냐. 자, 명지대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교과 전형, 내신으로 가는 교과 전형에 플러스 알파로 면접을 두고 있습니다. 즉 면접까지 같이 보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 왜 100점을 2등급밖에 안 줬을까? 1등급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쉽죠? 그런데 실제 명지대를 그러면 일반 저희와 같은 저희 전국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는 명지대를 몇 등급대 애들이 쓸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명지대를 1등급대 아이들이 쓴다라면, 그죠? 잘 들으세요. 명지대를 1등급대 아이들이 쓴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100점을 맞아서 2등급을 맞아도 의미가 없겠죠. 왜? 1등급대 아이들이 다 써버리면 저희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지대학교는 1등급대 아이들이 쓰지 않습니다. 명지대는 보통 일반 학교에서 몇 점대 아이들이 쓰느냐? 2등급 내지 3등급대 아이들이 쓰는 대학이에요. 대학은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럼 선생님 1등급 때는 누가 쓰나요? 예, 1등급 때는 다 하늘에 있는 대학들에서 씁니다. 하늘에 있는 대학들 아시죠? 뭐 제가 특정 대학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늘에 있는 대학, 스카이 이런 대학들을 1등급 대 애들이 쓰는 거예요. 물론 명지대도 1등급 쓰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명지대 아이들의 지원 성향을 보면 2등급 내지는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95점 정도 이상이면 2, 3등급이잖아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경기대도 똑같습니다. 경기대도 보시면은 경기대는 100점을 맞아야지만 3등급이에요. 그러면 경기대는 도대체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데에서 몇 점대 아이들이 쓰느냐, 1등급대 애들이 쓰느냐, 생각보다 1등급대 애들 쓰지 않습니다. 경기대는 똑같아요. 명지대랑 2, 3등급대 아이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기대는 4등급 96점 맞으면 4등급이라는데 4등급대 아이들은 쓸까요? 경기대 4등급대 거의 안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기대는 100점이 아니면 96점으로 내가 4등급 맞았다. 이러면 지원했을 때 생각보다 합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경기대는. 왜? 나와 경쟁하는 인력풀대의 애들이 2등급, 3등급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대를 가려면 100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차 검정고시에서 안타깝게 98 나왔어. 그러면
2차 때는 더 노력해서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100점 맞는 거. 그런데 명지대는 95점 이상이면은 2, 3등급이고 면접만 잘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다 다르다. 이 비교내 신화는 환산 점수도 다르고 환산 등급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좋은 점수를 잘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1등급, 2등급을 안 주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올해 2022의 자료가 아니라 2021이에요. 2022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을지대학교. 올해 아마 바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자, 을지대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였느냐.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싸, 을지대학교 좋죠. 성남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습니다. 자, 특히 간호학과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 나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잘 봤어. 근데 봤더니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지원할 수 있대. 딱 지원하려고 봤는데 모집 요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본 점수만 주겠대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 실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오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면 여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작년에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을지대에. 아니 이거는 기본 점수 부여하는 거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적성 전형, 작년까지 남아있던 전형입니다. 적성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아마 좀 을지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뭐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 안양대 100점을 맞아야지만 1등급, 2등급 99, 98. 자, 근데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신한대 의정부에 있는데 내 점수는 94.5밖에 안 돼. 그럼 나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신한대는 이렇게 놓고 있는데 내가 94.5예요. 그런데 신한대를 쓰는 아이들은 보통 몇 점대 아이들을 쓰냐.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신한대는 1, 2 등급 애들 안 씁니다. 여기 당연히. 경기대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신한대는 이 라인에서 많이 써요. 4등급, 5등급 라인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한대를 목표로 한다라면 이 정도만 맞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 검정고시 점수를 높게 무조건 1등급 해주는 대학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일반 아이들의 몇 등급대 아이들이 쓰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록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신한대가 몇 등급 아이들이 쓰고 몇 등급대 애들이 붙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학의 평균, 합격자 평균 점수를 아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한세대도 이렇고요. 대학마다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무슨 한경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환산 공식 적용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집 요강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저도 몰라요. 그럼 저는 한경대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은 수고스러움이 여러분들도 필요하다. 왜? 이게 다 이미 올해 발표가 났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비교 내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 내신을 검정고시 성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학들마다 비교 내신의 기준은 다 다르다. 저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지고 왔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교 내신 어느 정도 잘 됐을 것 같고요.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걸 안 봐요. 오로지 뭐만 본다? 내신 성적만 본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 뭐냐?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신 등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이 내신을 뭘 가지고서 비교 내신 낸다? 검정고시 성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이 종합전형은 또 약간 달라요. 이 종합전형은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서류와 면접 등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서류라는 말이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아니 도대체 서류라는 게 뭘까? 회사원도 아닌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 아, 또 나왔죠. 지긋지긋한. 그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서류평가라는 얘기는 학생부를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서류평가라는 얘기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전형 방법,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서류 100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얘기는 서류 100%라는 얘기는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합쳐가지고서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면접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면접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단계별 전형 방법을 실시한다. 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자, 바로 이 부분들이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입니다. 즉 전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평가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가장 핵심은 정성평가입니다. 즉 이게 좀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어떤 학생이 검정고시 성적이 75점이 나왔어요. A는. 자, B는 74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A가 무조건 이겨. 이게 정량평가예요. 근데 정성평가는 그게 아니라 A가 75점을 맞았고 B가 74점을 맞았는데 둘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것까지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어때요? 학생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쭉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냥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반 아이들은 보통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분량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제출할 생기부가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 모든 대학들이 특히 올해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용 대체서식. 자,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쉬워요. 표현은. 자, 우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예요. 그러면 이들을 정성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근데 그게 뭐냐? 대체서식이라는 거예요. 대체서식. 자, 이 대체서식은 미리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대학마다 입학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대체서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냐면요. 이런 형태예요. 자, 제가 경희대학교 거를 가져왔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자, 해서 경희대는 이렇게 나눴네요. 학업, 봉사, 동아리, 기타. 너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던 기간 동안 너가 했던 학업에 기울인 노력들을 여기다 좀 적어줘. 너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동아리 활동했다라면은 여기다 적어줘. 너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책 같은 것을 읽었다라면 여기다 적어줘. 이게 바로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에요. 이거는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을 문호를 열어준 대학들은 이러한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아직까지 이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입학처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나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희대는 그나마 다행이다. 왜? 이러한 대체 서식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체 서식도 없다. 그러면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검정고시 성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 서식이 있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생각보다 합격하는 가능성의 문제는 좀 지원 가능성과 합격 가능성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합격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거는 뭐 저희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는 것을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보유자 대체 서식을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꼭 아셔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경희대학교 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요. 자, 보면은 학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대학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학업이라는 게 경희대는 봤더니만 자, 검정고시자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 중 수행한 수업 및 교과 관련 활동. 자, 검정고시자의 경우 교회에서 학업 역량 향상 및 전공 탐색을 위해 수행한 활동.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꿈드림 센터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하였다거나 이런 것들 다 적어 주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동아리도 교회에서 수행한 유의미한 그룹 활동. 단,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기관 증빙. 자, 이 부분이 또 우리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 학교의 선생님과 학교장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누군가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에서 했을 때는 늘 기관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꿈드림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기관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활동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활동 내역을 내가 적을 수 있느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 이후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전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봤는데 그런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이후의 활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반드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됩니다. 제일 저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제일 확실하게 공신력 있게 해줄 수 있는 데는 꿈드림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쫑알쫑알 저는 이런 학업 역량을 위해서 다 적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대학 입장에서는 따지는 거죠. 이거 너가 진짜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활동 기관에서 증빙을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 미보유자 대체 서식에서 또 마지막은 얘예요.
자, 최대 10개 활동에 대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순서대로 20매까지만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것들에 제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체 소식 10개 적으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학업에 저는 동급생들 멘토링 활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검정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수학 성적이 좋은 것 같아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동급생 멘토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학 멘토링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근데 그거 어디서 했는데? 꿈드림 센터에서 만나서 했어요. 서울시 꿈드림 센터 딱 집어드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항목이죠. 그러면 이 항목과 관련돼서 너가 멘토링을 어떻게 했고, 멘토링 했던 사진, 이런 것들을 최대 10개 항목에서 20매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한 개 했다라면 여기에 2장 정도의 더 세부적인 서류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대 저는 20매까지 채워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많이 보내주셔라. 그러나 이렇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붙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학생부 미보유 대체 서식을 아주 성실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 끝났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대입 전형을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럼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되는데 분명히 해마다 입시는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유독 2022학년도 올해 입시는 작년의 입시와 완전히 달라요. 즉, 보통 한 번의 입시 체계가 완성이 되면은 4년에서 5년 내지는 쭉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올해 입시 체계는 작년 고3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2022학년도에 대입 전형 체계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내년에도 확 바뀌나요? 내년에 안 바뀌어요.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많이 바뀐 이 영역에서 조금씩 바뀔 겁니다. 자, 뭐가 얼마나 전년도와 많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언론에 노출된 건 이걸 거예요. 정시 선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얘기 많이 이제 나왔죠. 자, 실제 이제 우리 첫 번째 일부 강의를 잘 들어서 이제 아시죠? 정시가 뭔지. 정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들이 선발하는 방법. 언제? 12월 달에. 그러면 그동안 정시는 몇 프로였느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5% 정도. 수시가 75%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25%밖에 안 되던 이 정시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특징. 특히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대폭 확대되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이 조금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 정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수시가 줄어들겠죠. 그럼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던 학종, 논술, 실기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우리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성적을 통해서 정시로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 수능이라는 공부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정시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는 수능 제도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 3번이. 작년 고3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야?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수능 제도가 바뀌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어떠한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뽑는 비율이 조금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여기 보시면은 2022학년도 저희들 거죠. 그리고 21학년도는 작년 고3입니다. 보면은 작년도보다 대략적으로 한 900명가량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구나. 아까 여기 첫 번째 전체 모집 인원 감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정시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작년도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7대 23이에요. 77대 23. 그런데 올해 봤더니만 수시의 비중이 77에서 75.7로 약간 줄어들었죠. 반면에 정시의 비율은 23에서 24.3으로 다소 늘어났다. 근데 왜 여기 갑자기 대폭이란 말이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 이 16개 대학도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16개 대학은 어떻게 되었느냐? 대폭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기록 축소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자, 요거는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고3부터. 그래서 작년까지 쓰이던 자기소개서 양식이 이제는 안 쓰여요. 문항도 더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선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은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약학대학이 과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약사를 뽑았느냐? 일단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간 다음에 대학 2학년 때 약학대학원 과정을 뽑았어요. 그래서 약사가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약학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눈치 빠른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화학, 생명과학. 그래서 약사를 꿈꿨던 아이들이 그동안은 어디를 먼저 갔느냐? 화학과 생명과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이젠 그렇게 안 뽑아. 올해는 약사할 친구들 따로 뽑는다는 거예요. 약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 되려면 어디로 가요? 의대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으로 인해서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가 합격선이 예상이 된다. 아마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쓰는 친구들은 조금 컷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 그 친구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약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의대가 몇 명씩 늘어나느냐인데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아까 봤던 내신만 가지고 가는 이러한 지역균형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 그런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다소 저희들과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은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4년제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100% 취업의 계약 학과들이 의외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특정 학과를 가게 되면 거기는 이미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 이런 학과를 선정해 주면은 나중에 취업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 2022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중이 75.4% 그리고 정시의 비중은 24.6%밖에 안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전년 대비 수시가 감소하였고 정시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림을 볼까요?
자, 또 그림을 봤더니만, 자, 그럼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은 어떤 비중이 되느냐? 여전히 제일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얘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만 9천 명가량. 그래서 학생부 전형 안에서도 교과 전형이 좀 많고 종합 전형이 적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어떠한 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국 단위에서 보면 수능의 비율은 20.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봤더니 27.1%. 자, 18개 대학이란 얘기는 서울에서 좋은 18개 대학에 성적이 높은 여기는 29.7%. 11개 대학은 28.5%. 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이렇게 서울에 있던 대학들은 수능의 비중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2021을 봤더니 수능 전형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작년에 27.1이었는데 32.5. 18개 대학이 29.7인데 37.2. 자, 진짜 꿈의 대학이죠. 스카이 대학 23.7이었는데 무려 37.1로 수능의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6개 대학은 수능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20.4대 21.9예요. 그러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은 수능이 40%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능이 40%라는 얘기는 수시는 60%라는 얘기겠죠. 그럼 수시는 어떻게 뽑는데요? 봤더니 요렇게겠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여기는 한 10% 정도는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35%에서 40% 정도가 종합 전형으로 뽑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부 교과 한 10%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한 35% 정도. 그리고 수능 40%. 나머지는 그럼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논술 전형이죠. 10%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도권에서만 나오는 거고 전국 단위로 보면 또 다르다. 그래서 내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은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렸겠지만은 논술 전형은 비교 내신이 검정고시 성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논술고사 성적입니다. 자, 이 논술 전형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년보다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수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3.2%, 3.2% 큰 틀의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니 전체 수시에서 3.2%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실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험생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아래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은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모든 대학들이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신 논술 실적이 요구가 되겠죠. 논술 실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고3과 작년 고3의 가장 큰 차이, 올해 입시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능 과목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수능을 봤던 선배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안 돼요. 왜? 완전히 다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수능 과목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
과탐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그리고 사탐, 직탐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화면을 가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게 올해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국어를 한번 보시면은 자, 국어는 그동안은 독서, 문학, 합법, 과장문, 언어, 매체 막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런데 올해 수능서부터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합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보통 독서와 문학이 한 74점이고요. 26점이 선택 과목입니다. 즉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택형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형 수능이다. 왜?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선택형 수능은 국어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어디? 수학. 이번에 수학은 수원, 수투에서는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무려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작년까지는 학교에서는 문과, 이과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과라는 표현, 이과라는 표현을 안 써줍니다. 지금 현재는. 다 똑같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수원, 수투까지는 똑같이 출제하고요. 74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문과를 희망했던 친구들. 자, 제가 여기서 문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사가 꿈이에요. 그럼 얘는 사회복지학과를 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인문계열, 문과예요. 선생님 저는 막 생명과학 공부해서 유전에 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자연계열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인문계열로 가면은 사탐을 선택해. 자연계열로 가면 과탐을 선택해.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이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입니다. 작년에는 물리학 1을 선택했으면 얘는 무조건 과학 쪽에 있는 과목 중에 2개를 골랐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물리 1도 되고요. 윤리와 사상을 같이 묶어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사탐, 과탐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과목은 완전히 작년과는 다른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뀐 체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가만히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죠. 뭔가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어떠한 식인 거냐면요. 자,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문사회는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얘는 인문사회예요. 자,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국어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돼요. 이것도 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반영해요. 즉,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가는데 저는 사회과목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처럼 과학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즉,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수능 볼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만 골라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동물들 한번 무슨 우리 식물샘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자, 선생님 저는 동물 유전자들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생명공학이잖아요. 이거는 자연계열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국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선택을 너네 그냥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골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수학은 어떻게 되느냐? 세 과목이 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은 미적분 아니면 기하예요. 특히 미적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하가 두 번째로 어려워요. 확률과 통계가 제일 쉬워요. 그러면 수험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쉬운 확률과 통계를 하겠죠. 왜? 점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느냐? 이들대학, 경희대, 오늘 경희대 많이 나오네요. 공주대 수학교육과,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우리 자연계열로 오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쉬운 거. 즉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서 수능으로 한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 너 무슨 과 갈 건데? 자연계열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반드시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확통을 선택하면 이 대학 자체에 못 가게 됩니다. 아예 자체가.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과목 선택이 대학마다 다 다르냐? 예,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대학 안에서도 과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공주대 한번 볼까요? 공주대. 자, 공주대하고 슬래시하고 수학교육과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공주대의 나머지 자연계열 다른 과는 확률과 통계를 해도 돼요. 미적분, 기하 해도 돼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주대는. 그런데 유일하게 공주대 안에서도 수학교육과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정시, 수능은 어떤 과목을 지정했는지 이것도 또 알아주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회탐구 인정 못해. 우리는 온리 과학탐구만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하세요.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기왕이면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세요. 왜? 쉬우니까. 그런데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달라져야 돼요. 국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국어는. 그런데 수학은 내가 만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희망한다.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로 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 기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자연계열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안 해요. 확률과 통계까지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확률과 통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도 여기처럼 서울권에 있는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탐구도 과탐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이 올해 입시에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약대 6년제가 부활이 되었다. 예전에는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거쳤다라면은 올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약사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대로 진학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균형 내용은 아까 살짝 제가 넘어갔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서 즉 내신만 가지고서 선발하는 이 전형이 올해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10% 이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 전형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러한 지역균형의 전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균형의 전형들은 대부분 다 또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시에 넣습니다. 저는 수능을 안 봐도 되나요? 예,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그래? 우리 대학에 오려면 내신도 필요하지만 수능도 봐야 돼. 수시에서. 그리고 그 수능 성적이 일정 성적 이상이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물론 진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도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기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시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죠. N수생으로 대표되는 즉 재수생, 삼수생으로 대표되는 이 아이들이 워낙 수능을 잘 보다 보니까 정시에서는 이들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동안 이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재학생은 그 당시에 고3입니다. 그리고 N수생들 30%도 채 안 되죠. 진짜 수능까지 가려면은 재수생들을 이겨야 된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검정고시를 내가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정시 준비할 거야. 그냥 말로만 정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시무시한 N수생들과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열려있는 전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보다 어려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차분차분히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그 정시로 지원한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특히 정시가 늘어났잖아요.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년처럼 정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번 내가 정시에 대한 도전 의지를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열려있는 전형 자체가 바로 이 정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시간, 이제 한 30분 넘게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용어도 어렵고. 물론 이 4년제 부분이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낯설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 2차 설명회가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7, 8월 달에 그때는 좀 더 어떠한 구체적인 점수를 가지고서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문대학교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4년제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입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소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4년제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전문대학교 입학에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접수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 기억나시나요? 4년제 수시는 언제 접수했어요? 9월 달에. 전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전문대는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집니다. 수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4년제는 수시가 무조건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하면 끝나요. 그런데 전문대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9월 10일서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전문대가 9월 10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문을 열어두진 않아요. 이 기간 안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은 언제 원서 접수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1차가 끝나고 나서요. 2차가 또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11월 8일서부터 11월 22일까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4년제 수능을 본 다음에
수시 2차 원서 접수가 있구나, 전문대는. 그래서 4년제와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4년제는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달에 한 번만 하는데 전문대는 9월 달에도 한번 수시 원서 접수하고요. 11월 달에 2차 원서 접수를 한다. 자, 그리고 정시는 똑같습니다. 4년제랑. 자, 12월 말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문대는 무조건 수시가 2번의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 4년제는 수시에 대학 몇 군데 쓸 수 있나요? 6군데 씁니다. 4년제는. 전문대는 그러면 선생님 몇 군데 쓰나요? 무제한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만났던 저희 고등학교 학생 중에 전문대 12군데 쓴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대에 원서 접수는 2번이 있다. 수시에 9월 달에 한 번이 있고 11월 달에 한 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시기별 인원, 그럼 도대체 시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뽑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나 수시 1차입니다. 자, 수시 1차의 비중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전문대 원서 접수는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이어져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수시 1차에서 많이 선발을 한다. 수시 2차는요, 선생님 19%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대 중에 수시 1차에는 선발하는데 2차에는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 선생님 4년제는 정시의 비중이 다 합치면 한 25%였는데 전문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왜? 아무래도 전문대를 진학하는 친구들 중에 수능까지 가져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대의 주요 포인트는 수시 1차의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왜? 70% 가까이 그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 2차에서 대략적으로 20%, 정시에서 10% 정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대학도 있을 텐데요. 농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시, 수능 성적만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시기별. 자, 그 다음에 그럼 전문대는 도대체 선생님 4년제하고 학과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조금 전문대의 학과들은 실용성이 강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문대학에서 많이 뽑고 있는 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간호하고 보건이에요. 아무래도 현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간호나 보건 계열이 의외로 취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여기 나와 있듯이 대략적으로 전체 모집 인원 중에 무려 5분의 1이 간호나 보건 계열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발하는 것이 기계와 전기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업 계열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호텔, 관광. 그래서 이 세 개 정도의 계열을 저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빅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대 쪽에. 그래서 이 세 개 계열이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57%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세 개 계열이 많고요. 이거 외에도 전문대에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우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연극, 영화 이런 쪽. 그래서 방송, 응용, 뭐 이런 예술 이런 분야 쪽에서도 점차 많은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나타내시면은 이 전문대학교에서 여러 학과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집 인원. 그럼 도대체 선생님 전문대는 4년제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인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요, 학생부 위주의 비중이 한 70%예요.
학생부 위주의 비중이. 그리고 면접만으로 뽑는 전문대들도 있습니다. 실제 4년제에는 그런 대학들이 없는데 전문대에서는 면접만 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비율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가 11%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요 정도의 비율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문대는 학생부 교과 위주가 좀 많구나. 그러면 학생부 교과 위주가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비교 내신이 필요하겠죠. 뭐로? 검정고시 성적으로. 그럼 선생님 또 전문대도 저희들 막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문대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아주 말이 조금 되게 어려운데요. 전문대의 선발 전형 방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자동으로 만들고 있는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일반 전형 아니면 특별 전형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반 전형의 비중이 한 30%, 특별 전형의 비중이 한 48%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전형은 검정고시만 합격하면 지원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대학교는 4년제에 비해서는 어떤 제한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특별 전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이에요.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애들만 지원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탁탁 지원 자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 정원 내 특별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자, 일반고 특성화고 여기 있는데 저희가 신경 볼 건 이겁니다. 대학 자체에 검정고시 출신자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전문대학들도 많아요. 또는 일반고라고 해놓고 여기다 가로 열고 검정고시 출신자 가능 이렇게 쓰고 있는 전문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전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문대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대학교에 내 검정고시 성적이 이 전문대학교에는 어떻게 비교 내신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혼동하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도대체 4년제하고 무슨 차이냐? 전문대는 보통은 2년제예요. 그래서 전문학사라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4년제는요. 4년제 말 그대로 4년을 다니고요. 학사라는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문대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의학이나 보건계열 등 특수한 분야의 학과는 3년 또는 4년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전문대의 간호학과는 4년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나오죠. 선생님, 전문대의 간호학과 나온 거랑 4년제 간호학과 나온 거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 둘 다 4년제잖아요. 단지 전문대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대는 대부분 학과가 2년제이지만 보건계열과 유아교육과는 3년, 간호학과는 4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전문 학교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막 포스터 같은 거에 또 보면 막 항공 전문 학교, 뭐 호텔 전문 학교. 자, 이 전문 학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는 이 수료증만 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학원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문 학교는. 그래서 전문대학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 학교는 주로 서울에 많고요. 서울에 학원 비슷한 형태인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전문학교에서는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즉 무슨 얘기냐.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너 학점은행제 해. 그러면 너도 전문대학교와 똑같은 전문학사 학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학교도 약간 전문대와 비슷한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전문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문학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요. 전문대학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검정고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 전형, 면접 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잖아요. 대부분의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만 합격하면은 지원만 하면 거의 합격이 가능한 전문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학교는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대학을 조금 먼저 더 알아보시고, 근데 일부 전문학교 중에서도 특화된 전문학교들도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던지시는데 전문대학과 조금 비슷해요. 전문대학과. 그런데 주로 여기 이름에 나와 있듯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국제예술대, 백성예술대, 정화예술대. 다 어느 쪽 분야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술 쪽에 좀 특화된 전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예술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대고 특히 이들 세 대학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폴리텍 대학은 약간 얘도 전문대학과 비슷해요. 전문대학교와 비슷한데 좀 더 취업에 실무 능력에 특화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폴리텍 대학은 곳곳에 있어요. 지방 곳곳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무려 전국에 8개 대학 34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에 비해서 이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빠른 취업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나는 4년제는 조금 검정고시 성적이 안 좋아. 난 무조건 전문대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 폴리텍 대학도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대학, 폴리텍 대학, 그리고 전문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서로 약간씩은 유사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폴리텍은 좀 더 말씀드리면 대학이 이렇게 전국에 8개 있고요. 캠퍼스가 지방별로 다 달라요. 무려 23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폴리텍마다 과가 다 있어요. 주로 이제 공업과 관련된 계열의 학과들이 많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여기 반도체 융합이라든가 항공에 있는 사천에 있는 항공과 관련된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또 폴리텍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마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기능대학이라고 하시면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폴리텍 대학도 있으니까 우리 특히 학비가 되게 저렴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문대에 비해서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로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폴리텍 교육과정 쭉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책자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학기당 한 130만 원 정도고 이렇게 전문대학교와 졸업한 졸업과 동등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대와 거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형 방법을 보면은 어때요? 검정고시 성적 지원자 해가지고서 검정고시 80%에 면접 20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텍에도 저희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의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충분히 다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4년제 전문대 다 마무리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2022 대입 전형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정보의 부재예요. 되게 어렵죠. 어디 뭔가 나의 이러한 특수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름이 벌써 나와 있죠. 어디가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대학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포털에서
어디 가라고만 쳐주세요. 그러면은 이 어디가는 여기 나와 있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만든 대학이 직접 제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즉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경기대학교 몇 등급대 애들이 붙는지 궁금해요. 예, 실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어디가에 회원가입을 통해서 4년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을 뒤에 자료집에 탑재되어 있는 2022 학교밖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4년제 대학 목록 다 이미 어디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가 사이트 반드시 회원가입해 주시고요. 이 어디가의 활용 방법을 보면은요, 뭐 이러한 대입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내 성적 분석인데 성적 분석은 이제 수능 성적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에요. 대입 상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막막하잖아요. 선생님 저 이 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모집 요강을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지원 가능한가요?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온라인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1600-1615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같은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답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글로 남겨주셔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남겨주셔도 돼요. 선생님 저 검정고시 78점 맞았습니다. 무슨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이쪽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검정고시 환산 점수 비교해 주셔가지고 합격, 불합격 어느 정도 예측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디가를 꼭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입 상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전화 상담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대입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1대1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어디가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서 꼭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실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전문대는요? 예, 바로 이제 전문대 나왔죠.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4년제에 대한 대학 입시 정보입니다. 그럼 전문대에 대한 입시 정보는 어디냐? 자, 프로칼리지입니다. 프로칼리지. 칼리지가 전문대잖아요. 프로는 전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아요. 네이버에 전문대학 포털이라고 치시거나 다음에 또는 프로칼리지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전문대학과 관련된 입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보이죠. 예, 전문대도 투명하게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성적대로 학생들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대학 입시 정보를 나타내는 이 프로칼리지 그 다음에 4년제 입시 정보를 나타내주는 어디가 이 두 군데만큼은 제 강의가 끝난 즉시 바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면은 올해 2022와 관련된 대입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동영상만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설명을 하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입의 성패는 정보의 활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조금 대입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좀 찾아보시고 특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뭐 서울시 꿈드림 센터라든가 이런 곳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가 아니면은 이러한 전문대 입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올해 입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지금 이제 검정고시 1차 성적 발표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원하는 성적이 잘 나왔을 있기를 좀 기원 드리겠고요.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 2022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